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이 조직적인 회유와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 측이 성추행 의혹 2건을 추가 고소하고 상부의 지휘 책임을 물으라는 대통령 지시까지 나오면서 수사 대상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다시 만나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입장차가 커서 만찬까지 함께하며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는데 이르면 오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 수는 7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서울의 유명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아기 할매로 널리 알려진 이곳 원장은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유죄 판결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 폭행 영상을 처음 본 경찰 수사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확인돼서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고집하자 정치권에서는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계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숨진 공군 부사관이 이전에 다른 상관에게도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유족 측은 이런 내용과 함께 2차 가해 의혹 관련자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2건 더 불거졌습니다. 유족 측은 1년 전쯤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가 숨진 이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가운데 한 명도 이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숨진 이중사로부터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2명과 2차 가해 의혹 대상자 등 모두 3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에 한 명은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고소장 제출하는 겁니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오늘부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이중사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늦어진 배경과 구속된 장모 중사에 대한 수사가 2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이유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공군은 일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간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건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부실 대응이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 그다음에 조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보다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단 소환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숨진 여 부사관에 대한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의혹의 배경에는 방역수칙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를 두려워한 군 간부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모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건 지난 3월 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발생할 때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조차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에서도 당연히 회식이 금지됐고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내부 징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려면 이 술자리가 드러나니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휘관 자체가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역시 그저 또 다른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군이 성추행 신고를 은폐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이번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13년 한 대위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한 뒤 1년 가까이 보복성 야근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자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딸을 군대 보내놓고 나서 대한민국 여군이라는 여군 단결이라는 그 명예에 정말로 자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15탄으로 배치되고 나서부터 인간 이하로 대우받고 인간 이하로 성추행 당하고 왜 우리나라 여군들이 이렇게 성추행 당해야 됩니까? 우리 군은 변해야 됩니다. 진짜로 변해야 됩니다. 네, 국방부가 이미 2015년 원아웃 퇴출 제도를 도입했고 혁신을 약속했지만 5대위의 아버지가 분노하던 때와 지금 군은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군은 이번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책과 실천은 늘 별개였다는 것도 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죠.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공군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지휘 라인 문제까지 엄중하게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하고 조치하는 과정을 포함해 지휘 라인 문제까지 살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는 물론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그리고 피해 호소 묵살과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우수 검찰총장이 어제 다시 만나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박 장관은 충분히 들었다고 말을 아꼈지만 김 총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만찬까지 함께하면서 마라톤 회동을 이어갔는데요. 애초 관측대로 오늘 인사가 발표가 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우수 검찰총장이 하루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입니다. 넉 달 전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총장과 마주 앉은 건데 그때와 달리 뼈 있는 말에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강력하게. 저는 그러면 총장님 말씀 경청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의 독대를 포함해 모두 합쳐 2시간의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동을 마치고 나온 박범계 장관은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반면 김우수 총장은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회동 뒤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지에도 검사장급 이상 승진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원론적인 말만 내놨습니다. 이른바 고위 간부급 기수 파괴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비롯해 논의 시작부터 서로 간의 적잖은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박범계 장관과 김우수 총장은 예정이 없던 만찬 회동까지 곧바로 가지면서 밤 9시 넘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긴 했지만 마라톤 논의가 이어지면서 예정대로 오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범계 장관과 김우수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상당 부분 주고받았습니다. 김우수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더 열어줘야 한다고 요청했고 박범계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욕설과 폭행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기사가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번에는 손을 뻗어 기사 멱살을 잡고 목을 조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지난해 11월 6일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영상입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대상.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가법상 폭행 혐의를 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멈추고 차에서 내린 뒤 이 전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해달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이 자신을 찾아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하며 1,000만 원을 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바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왜냐면 영상이 있어. 난 다 봤는데 그 사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이 전 차관은 영상 속 인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이 맞다면서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건 합의금 명목이었고 영상 삭제 같은 조건을 제시한 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시기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서초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이 관련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서울 서초경찰서 내부 CCTV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관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택시기사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영상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거나 내사 종결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의 집계치와 같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414명으로 63.4%, 비수도권이 239명으로 36.6%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보다 74명 많은 10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바 형태의 술집과 관련해서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등 19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4일 사이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유흥주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격리 중인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2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과 서구에 있는 염색업체, 달성군 이슬람 사원 등 기존 집단 감염과 관련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7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이 80%를 넘어섰는데요.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했던 1,400만 명 접종 계획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의 한 내과 앞이 백신을 맞으러 온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3시간 만에 50명 가까이 맞았습니다. 방송 보고 알아서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를 했고 날짜 좀 땡기기 위해 가지고서 직접 여기 병원에 전화해서 하루 땡겼습니다. 남는 백신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가 지인이 양보해 다시 병원을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마침 이제 부부셔가지고 동시에 맞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남는 백신을 제가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많이 맞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인 70살에서 74살까지 고령층 예약률은 80%를 넘었습니다. 60살 이상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예약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작용 우려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위험할까 봐 안 맞았잖아요. 근데 다 괜찮다 그러니까 다 예약하고 다 맞고 막 그랬어요. 정부는 이 추세대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상반기 목표로 늘려잡았던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예방접종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로나 극복 의지,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거리두기 참여, 또한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백신 물량 확보가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는 만 60살에서 64살까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30살 이상, 60살 미만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9건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규모를 놓고 보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국내 돌파 감염이 적은 이유를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회 접종 기준인 백신은 2차례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이런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5건 더 확인됐습니다. 7, 80대 고령층으로 모두 화이자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발생한 4건도 연령대는 제각각이지만 맞은 백신은 화이자로 같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돌파 감염이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게서만 나온 건데 효과 차이라기보단 접종 규모 탓으로 분석됩니다. 접종 완료자 규모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화이자가 3배 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돌파 감염이 이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맞은 분들 중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돌파 감염이 누적 9건으로 늘긴 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미국보다 잘 통제됐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파 감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미국에서의 위험보다는 10분의 1 이하다라는. 다만 백신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닌 만큼 돌파 감염은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동안 남은 백신을 맞으려고 병원에 전화를 돌리거나 종일 앱으로 조회하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부터는 자녀 백신을 배정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네, 60살 이상에게 백신을 우선 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어르신들은 지금 하는 대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해서 남은 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앱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60살 미만 연령대는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먼저 전화나 방문 예약은 아예 안 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자녀 백신을 다 맞고도 남은 물량이 있다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는 벌써 예비 명단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 명단은 9일까지만 유효합니다. 9일까지도 내 차례가 오지 않으면 대기 순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시스템은 일단 19일까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건 최대한 어르신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히겠다는 방침 때문인데요. 하지만 적용 시점을 4일로 발표했다가 9일로 번복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접종 취소가 통보돼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예방접종센터의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접종 예약 당사자들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 수용했다면서 유예 기간 중에도 60살 이상 고령층 접종을 우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8천만 회 분량 가운데 2,500만 회 분량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2,50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500만 회 분량 가운데 1,900만 회 분량은 코백스를 통해 공유될 거라면서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600만 회, 아시아의 700만 회, 아프리카의 약 500만 회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600만 회 분량이 넘는 나머지 분량은 환자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직접 공유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감소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4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영국은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포르투갈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를 다시 도입하고 여행객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영국이 포르투갈을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녹색 국가 그룹에 넣은 지 한 달도 못 돼 다시 빼서 황색 국가에 올렸습니다. 이는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돌아올 경우엔 열흘 동안 격리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당국은 이 조치는 오는 8일 새벽 4시부터 시행되며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is the positivity rate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last review in Portugal. And the other is that there's a sort of Nepal mutation of the so-called Indian variant which has been detected. 아울러 이집트와 스리랑카, 바레인 등 7개국은 자국민 외 입국 금지인 적색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적색 국가 대상은 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행객들의 일정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I understand, but we can't quarantine. When we come back, we've got for work, so we've just had to cancel everything. But we just literally missed the cut-off to change our flight. We have to do it within 2 hours, so we can't even get the money back. Well, it was because we literally heard about it yesterday, and the flight was booked yesterday. We were very, very thankful because it would have been another 10 days again, or could have been even longer. 영국은 이미 성인 인구의 절반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한때 하루 2,000명대로 내려갔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3, 4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박쥐와 배설물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박쥐에 물린 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보도돼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완 영자지 타이완 뉴스는 최근 중국 관영 CCTV가 지난 2017년 12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의 어려운 현장 조사 과정을 보도하면서 내보낸 영상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당시 보도 영상에는 한 연구원이 박쥐를 맨손으로 만지는 모습과 장갑을 끼웠지만 박쥐에 물렸다는 인터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은 지난 2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 조사한 뒤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최근 미국 정부와 언론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접종받은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해도 효능에 결점이 없다는 독일 연구진의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 연구팀은 현지 시각 3일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건 업무 종사자 340명 가운데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받은 이들과 1, 2차 모두 화이자를 접종받은 이들을 비교한 결과 교차 접종을 받은 이들에게 효능 또는 소화에 있어서 결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831명입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된 긴급사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만에 이르면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0만 회분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빨리 정리를 해야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냥 그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분들이 바로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정세균, 민주당 대선 주자 이른바 빅3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권 선두주자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1야당,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여당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 등록일인 오는 21일 전후로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공직자인 만큼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되 다른 주자들의 선언 일정을 피해 날짜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후보 등록일인 21일 전후가 공식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는 17일쯤으로 출마 선언 날짜를 잡았습니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일었던 경선 연기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달 초로 예정됐던 대선 기획단 출범이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예비 경선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공식화 시기에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에 이은 네 번째 공식 선언입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 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며 입당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근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국민의힘 입당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야권 통합을 거쳐 100넘버 2번, 그러니까 2번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은 소규모 참모진을 꾸리며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보수의 텃밭이자 승부처인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주자들 모두 일제히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박정희 정권 때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소환됐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대구 경북 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신공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자는 주장은 물론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도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2.28 민주화 운동,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총본산입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두 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관한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치졸하고 참으로 치사합니다. 즉각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영입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이어 이러한 다름을 인정해 공존할 수 있다면 더 큰 통합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설익은 리더십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라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영남당 논란을 두고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발목을 잡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다른 지역 출신이라 더 당당히 대구 경북을 밀어줄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서울의 유명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손상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부모는 원장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상태가 악화하지 않았을 거라며 원장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생아 몸 곳곳에 치료용 호스가 연결돼 있고 입엔 호흡기가 달려 있습니다. 뇌출혈과 기흉, 발작 등 10가지 넘는 병명을 가진 A양은 언제 뇌성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촉진제, 투약 등 의료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던 부모는 지난해 12월 이곳 서울의 유명 조산원을 찾았습니다. 40년 경력의 원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니 더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 엄마는 심각한 산통을 호소했는데 원장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는 대신 회음부를 직접 절개하고 태반을 꺼내는 의료 행위에 나섰습니다. 그 원장이 갑자기 칼을 들더니 제 아내의 회음부를 절제를 하고 그리고 제가 고통스러운 건 아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몇 분 뒤 힘겹게 세상에 나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희미해져갔고 몸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베네똥을 먹은 겁니다. 하지만 원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찔렀고 응급처치랍시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까지 들게 했습니다. 태반을 꺼내고 그럴 동안에 아이는 저기 방치되었었는데 그 옆에 그 딸 간호조무사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서야 아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후유증이 극심해 뇌파 검사와 MRI 촬영 등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요하죠.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적절한 기도 확보, 그다음에 소생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장은 책임을 묻는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산원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전문가는 정상 분만이 어려워 보이는 산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건 명백한 조산원의 과실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절개와 봉합을 한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분만이 어려운 과정에서 분만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서 조금 그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 고비를 이겨내고 있는 A양. 결혼 2년 만에 낳은 첫 아이를 떠나보낼 뻔한 A양 부모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해당 조산원 원장은 이른바 아기 할매로 불릴 정도로 업계에선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따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할매로 불리는 조산원 원장 서모 씨가 지은 책입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아기 수만 명을 받아냈고 자신의 조산원에서는 의료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신생아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서 씨의 조산원을 찾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양소에서는 배내똥이 발견됐고 밖으로 나온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지만 서 씨의 응급 조치는 아기를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때리는 게 다였습니다.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7월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분만을 권유했다가 자궁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태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서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 당시 산모의 당뇨 증세로 태아의 사산 위험이 커졌는데도 서 씨는 출산 예정일이 2주나 지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결국 태아는 자궁 안에서 숨졌고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법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서 씨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신생아 의료사고에 휩쓸렸지만 조산원을 계속 운영해왔고 이번에 또다시 피해를 보는 신생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전광역시 계산동에서 SUV 차량이 길가에 있는 음식점을 덮쳐 운전자와 식당 손님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A씨는 조교육감이 특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채 대상자가 사전에 특정되는 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하정우 씨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전기차업에서 테슬라가 안전벨트 문제로 미국 내 차량 약 5,000대를 리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리콜한 차량 모델은 2018년에서 2020년식 모델 3와 2019년에서 2021년식 모델 Y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이전에 집을 팔려는 절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1% 오르며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교통 여건이나 실수요 근접이 양호한 중저가와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할 만큼 많이 올랐다면서 과열 조짐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신고 정보를 세금을 매기기 위해 쓰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임대 가격과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세금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얼마나 반영이 돼가지고 나한테 나올지는 아직 예측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임대료가 공개되며 세금이 오를 수 있고 결국 이 부담을 집을 빌린 사람에게 미룰 거란 얘기입니다. 6월이나 7월이나 할 거를 뭐 미리 다 계약 썼죠. 다 나중에 세금 징수하는 거 아니냐. 관리비를 올릴 수도 있어요. 관리비에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신고한 정보를 세금 부과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동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공개되면 집을 빌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과세 등 추가 규제에 대한 집주인들의 우려가 결국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관리비라든가 아니면은 또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임차인의 임대료 상승 효과들이 계속 최근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어서 임대료 안정에는 그렇게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닐 것이다라고. 3년 만에 폐지된 임대사업자 제도와 같이 연이은 부동산 실책 속에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과세 정보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퇴출 위기에 처한 이른바 좀비 기업이 사상 최대로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잘 안 되는 기업은 더 안 되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 법인기업 2만 5천여 개의 경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내내 지속한 지난해 기업 매출은 2019년보다 평균 3.2% 감소했습니다. 2019년 마이너스 1.0%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입니다. 감소폭 마이너스 3.2%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매출 감소 타격은 제조업이 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3.6%로 비제조업 마이너스 2.6%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뜻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 100%도 안 되는 한계 기업, 즉 좀비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좀비 기업의 비중은 34.5%로 1년 새 3.5%포인트 높아져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0개 기업 가운데 34개가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업종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정제라든지 화학 제품 쪽에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호황을 누린 기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의 5배를 넘는 이자 보상 비율 500% 이상의 호황 기업의 비중이 40.9%에서 41.1%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잘 안 되는 기업은 더 안 되는 수익성의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고집하면서 우리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130여 명이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예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드러낸 독도 침탈 야욕에 정치권에선 올림픽 불참론부터 나왔습니다. 강하게 목소리를 낸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 위원들과 직접 만나 해결 노력이 먼저라면서도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올림픽 보이콧을 언급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일이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하는 행태가 너무나 이게 못된 행태거든요. 보이콧에 대한 본격 논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32명은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부터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접수하고 설득부터 하겠다는 방침으로 올림픽 불참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겼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본의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자칫 극단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정치권은 당분간 국제올림픽위원회 설득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말까지 쾌청한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아침 공기가 꽤 서늘해졌는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주말부터는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와 부산, 전주 25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30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한 더위는 없지만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족들은 과거 최소 2차례 더 성추행을 당했지만 상관의 회유로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13년 상관의 성추행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오모대위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에 대처하는 국방부 시계는 멈췄다며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군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군 내부에서 감춰진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지만 막상 군 형법엔 이를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고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고점에 접근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0.11%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코로나 공포와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이탈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최 50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상황을 전했습니다. 원전 결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같이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이 추가 성추행 고소 사건과 조직적인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만찬까지 함께하면서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7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지난해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폭행 영상을 처음 본 경찰 수사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확인돼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제 같은 시간의 집계치와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7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술집을 둘러싼 확산이 반복되고 변이 바이러스도 퍼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건데요. 대구시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1일 신규 확진자는 74명.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던 지난해 3월 19일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30.3명이 감염됐는데 수도권 17.1명보다 43%나 많습니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00시부터 6월 20일 일요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주춤하던 확산세가 늘어난 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술집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영향이 큽니다. 식당과 목욕탕, 구청 등 주변 곳곳으로 바이러스가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에서 40대이고 접촉자 감염도 잇따른 탓에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 분포가 63.6%를 차지하고 있어 활동 노출 동선과 접촉자 수가 상당히 많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 확산되어 우리 지역의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과 무도장 같은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또 환자 급증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마지막 물량이 오늘 출하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7천 회분이 오늘 추가로 출하됩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직접 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 2천만 회분의 일부입니다. 오늘 출하분을 포함한 국내 공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881만 3천 회분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은 내일 새벽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실은 군 수송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370만 명 가운데 사전 예약한 89만 2,407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잔여 백신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오늘부터 60세 미만은 잔여 백신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했다가 9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정정한 건데요. 정정하기 전에 접종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졸속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그동안은 만 30세 이상이면 위탁 의료기관에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추진단은 고령층 접종을 늘리기 위해 예약 마감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60세 이상만 예비 명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적용 시점도 처음엔 4일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9일로 정정했습니다. 그 예비 명단은 6월 9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6월 4일부터는 SNS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 일부 의료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접종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의 불만과 푸념이 쏟아졌고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책상에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예방 접종 센터의 상황과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접종 예약 당사자들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방역당국은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의료 현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을 우선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30세 이상 60세 미만은 앞으로 자녀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당일 예약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얀센 백신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얀센 접종을 예약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얀센 백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이 석 달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올해 고용유진 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 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7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 오전 5시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재개장하는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과 서편에 190제곱미터 규모 매장 한 곳씩 운영되며 주류와 담배, 향수와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누구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고 무착륙 관광 비행 여객도 같은 시간대에 일반 도착 여객이 없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8천만 회 분량 중 2,500만 회 분량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2,500만 회 분량 중 1,900만 회 분량은 코백스를 통해 공유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600만 회, 아시아의 700만 회, 아프리카의 약 500만 회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내일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370만 명 중 사전 예약한 89만 2,407명이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해오던 전문가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는데 일본 정부 주장처럼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긴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넘게 일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조언해온 오미 분과위원장. 예상 밖의 강한 어조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놨습니다. こういうパンデミックのそういうところにやるということが普通でない、かなり厳しい責任をそれぞれの分野、オリンピック委員会も政府もやらないと一般の市民はついてこないんじゃない。 이뿐 아니라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대회를 일본 정부 주장대로 안전하게 치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을 포함해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직접 관여해온 전문가 회의 수장도 올림픽 개최의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選手の方のリスクは極めて低いと思います。ジャーナリストもいる、それからスポンサーのこともいる、政府の関係者の要人なんかの人がいる。この人たちの管理は私はそう簡単ではないと思います。 오미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최 도시 도쿄도 의회에서도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 도의회 선거를 앞두고 올림픽의 냉랭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無観客開催や再延期など感染状況を見据えながらあらゆる可能性を想定し感染拡大の懸念を払拭できない限り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は延期できなければ中止するしかないと考えます。
스가 총리는 국제사회에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와 분배를 위해 약 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최의 회의적인 각국 여론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라앉히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타이완 야구 대표팀은 이미 올림픽 예선에 불참을 선언했고 미국 정부도 선수단 파견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긴급사태 기한까지 감염 상황이 얼마나 진정될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이던 일본 국민 가운데 약 10,000명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무토 사무총장은 약 8만 명에 이르는 대외 자원봉사자 가운데 지금까지 약 10,000명이 스스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별적인 이유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꺼져라고 한다는 걸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쏙 뺏어가서 그걸 위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한다는 거. 이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에 한 명은 피해자를 직접 공개 수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도입장 조치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오늘 2차 가해 의혹과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숨진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이 중사가 과거 2차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관련자 2명과 함께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간부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숨진 이 중사와 다른 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군 부사관에 대한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의혹의 배경에는 방역수칙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두려워한 군 간부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이모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난 3월 초 전군에는 코로나19로 회식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중사를 불러냈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끌려갔던 이중사는 결국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중사가 곧바로 상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어쩐 일인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유족 측은 성추행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한 간부들이 초기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회식 자리에 5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사의 남자친구에까지 압박을 가한 점으로 미뤄 이 같은 회유는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휘관 자체도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같은 의혹은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피해자의 명예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성범죄 발생 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강조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의 신뢰와 공정을 위해 각기각층의 민간 추천을 받아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공군이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상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공군은 입장문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6월 3일 15시 30분부로 보직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대 조직 문화에서 있었던 성추행 자체도 문제지만 보고를 받은 군 지휘부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휘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 과정부터 2차 가해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의 2차 가해 문제를 직접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군 수뇌부 책임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군 수뇌부도 규칙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군과 경찰에 대한 성폭력 특별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거취 문제를 포함한 쇄신 방안을 내놓으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휘 라인의 의미가 상급 지휘관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공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출입 기자단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와 만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면서 다만 어떤 조건을 제시한 건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해서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택시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처음 본 경찰 수사관이 이걸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퇴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후에도 보고가 없었던 건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 A씨가 확인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되찾으러 온 택시기사에게 A씨는 폭행으로 목덜미를 다친 사진을 다시 보자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봤다는 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영상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거나 내사종결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서 내부 CCTV를 분석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직속 형사팀장이 영상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고받지 못해 단순 폭행으로만 파악했다면 과장과 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전혀 윗선에게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에 있는 서류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팀장이나 과장에게 그 특수직무유기의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하지만 수사관이 영상을 처음 본 날 이후 보고했을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판례 검토가 적절했는지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사종결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며 조직적 무마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다시 만나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동이 끝난 뒤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김 총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의견 충돌은 없었나요? 네.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충돌 그걸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성윤 지검장님 거취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셨을까요? 그런 부분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로 하시죠. 두 사람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2차 회동을 열고도 최종 의견 조율에 이르지 못하자 곧바로 만찬 회동까지 가졌습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2차 회동을 가진 직후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저녁을 함께하며 추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밖 8%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달 31일부터 4일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이재명 지사를 뽑았고 20%가 윤석열 전 총장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2%포인트 하락해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 순이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이 어제 오전 청와대를 찾아 1시간 반가량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은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집값 폭등과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 언급은 없었다고 초선 모임 운영위원장 고영인 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뜬금없는 문비어 천가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욕이 큰 초선이라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히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보다리 영광을 재현해달란 발언만 더 크게 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나라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올림픽 보이콧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모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평창올림픽 때 우리는 일본 정부 요구나 IOC의 권고로 세계 평화대회를 위해서 단일기에 독도를 삭제해줬다면서 지금 일본 정부의 모습은 삼류국가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32명은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고 IOC에 정식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의 반복되는 독도 도발에 올림픽 보이콧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체육계는 올림픽 보이콧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독도 문제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체육계는 말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해 도쿄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 염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다르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수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정치하고 스포츠는 또 다른 분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올림픽에 불참한다면 자칫 IOC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받으면 대한민국 대표가 아닌 중립국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이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한국이 제기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국내의 압력을 통해서라도 일본에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치밀하고 오히려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킨다라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에 필요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박종우 선수에 대한 징계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독도 표기 삭제, 두 사례 모두 IOC는 올림픽 헌장에서 금지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OC도 일본의 이 부분에서 정치적 행위로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IOC가 그렇게 하면 일본도 당연히 그걸 수용해야 되는. 올림픽에서 독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IOC는 일본의 항의에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왔습니다. 들끓는 국내 여론 속에 우리 정부의 중재 요청을 받은 IOC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6월 이전에 집을 팔려는 절세 매물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서초구가 한 달 내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사 대책 직전 수준까지 회귀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에는 더 확연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노원구가 재건축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0.22% 올라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송파와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시흥시가 0.91% 급등하며 수도권이 0.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일제히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부과를 피해 6월 전에 집을 팔려던 절세 매물이 팔리면서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거란 분석입니다. 시세 혹은 그 이상으로밖에는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일부 거래권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6% 오르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0.26%나 급등하며 한 달 내내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주변 지역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데 철거 유수요가 몰리게 되면 국지적으로 전세난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부 여당은 다음 달 인천 계양 등에서 사전 청약을 시작하고 전국에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급 물량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걸 막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주택을 찾아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인 청년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해서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전세주택인 안양 미래타운을 방문해서 앞으로도 예정대로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용인시 특정부지의 개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은 저수지 땅에 지어진 농산물센터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골프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 인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석이 무려 130여 개나 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코로나로 골프 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골프 연습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졌습니다. 부근 논이 택지로 들어가면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골프 연습장 인가가 날 때 시행업체 측은 불과 55.7%의 땅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수지를 이렇게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하여튼 상고를 해서 여기서는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죠. 업체 측은 허가를 받은 뒤에야 요건을 채웠습니다. 사실상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조건부 허가로 지어진 골프장은 애초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를 하는 걸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구청에서는 모르고 그냥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넘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어서 추가로 내릴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골프 연습장을 허술하게 허가한 데 이어 사후 처리까지 외면하는 엉터리 경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짜리 여자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오늘 오후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 판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생아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친부가 1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와 친모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15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딸을 낳은 뒤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2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측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서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과연 20년 가까이 입국을 거부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과거 누구도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소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재작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작년 대법원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가장 2명이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의 교통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간 뒤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이 차는 자전거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 사고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는 5분도 안 돼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부딪힌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이 많이 쳤어. 경찰이 막 주민등록 번호 물어보니까 뒤숭뒤숭해 자기 민증번호도 몰라. 완전 마취된 것 같아. 여기 쓰가 있는 것을 혼자 중얼중얼 그러더라고요.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두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들은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교통안전 관리가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후 9시쯤 사고가 났지만 인근 신호등은 사고 발생 1시간 전부터 전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에 수년 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자꾸 일어나니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좀 차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고 이에 대해 경찰은 신호등 전멸 시간은 도로 통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단속 카메라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는데 구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3월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하시면 되십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대표이사 아직 그만두실 겁니까?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자신의 BMW SUV를 몰다 벤츠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뒤를 쫓은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의 차를 막고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대로 들이받고 또 달아났습니다. 구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2번이나 일부러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고 질타하며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구 부회장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위산업과 기술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산업이나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처해서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족들은 과거 최소 2차례 더 성추행을 당했지만 상관의 회유로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13년
상관의 성추행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오모대위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에 대처하는 국방부 시계는 멈췄다며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군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군 내부에서 감춰진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지만 막상 군 형법엔 이를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고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고점에 접근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0.11%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코로나 공포와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이탈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최 50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상황을 전했습니다. 원전 결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같이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따스한 볕이 내리쬐며 포근하게 느껴지겠고요. 대구는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친 상태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해안에는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은 26도, 대구는 27도, 광주와 부산은 2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